안녕하세요. 편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고사성어의 유래를 알아보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건곤 일척. 당나라 때의 유명 시인인 한퇴자는 홍구란 곳을 지나갈 때 쓴 시로 홍구를 지나다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옛날 한나라 왕인 유방과 조나라 왕인 항우가 싸웠던 곳으로 유명한 곳이 바로 이 홍구입니다. 자기네 임금에게 말머리를 돌리게 하여 하늘과 땅을 걸고 싸우게 한 자는 누구인고? 한퇴지로부터 700여 년 전 유방과 항우는 이곳 홍구에서 천하를 걸고 싸웠습니다. 이때 유방의 부하였던 장량과 진평은 유방에게 말하였습니다. 조나라 군사는 지금 몹시 지쳤고 우리 한나라 군사는 사기 충전합니다. 하늘이 주신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조나라 군사를 무찌르십시오. 유방은 결심을 했고 항우의 군사를 쳐서 크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하를 얻었던 것이지요. 이때 유방에게 싸우기를 권한 장량과 진평을 한퇴자는 하늘과 단판 승부에 건 사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모든 운을 걸고 마지막으로 벌이는 단판 승부를 이르는 말로 건곤일척 이야기였습니다. 관포지교. 중국 춘추시대 때 당시의 큰 나라였던 제나라에는 높은 벼슬 자리에 있던 관중과 보수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였지요. 두 사람은 젊었을 때 함께 장사를 했습니다. 관중은 이익금에서 보수가보다 훨씬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래도 보수가는 관중에게 욕심쟁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중은 보수가보다 가난했기 때문이지요. 또 관중은 여러 차례 벼슬길에 나갔다가 쫓겨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수가는 관중에게 능력이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요. 보수가는 단지 관중이 운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관중은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가 도망쳐온 일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수가는 관중에게 비겁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요. 관중은 늙은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관중은 제나라의 왕자인 규의 가정교사가 되었습니다. 보수가 역시 제나라의 왕자인 소백의 가정교사가 되었지요. 그런데 이 두 왕자는 왕의 자리를 놓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때 관중은 소백 왕자를 활로 쏘았습니다. 그러나 화살은 소백 왕자의 허리끈에 맞았습니다. 소백 왕자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관중이 자신의 목숨을 노렸기 때문이지요. 싸움에서 결국 규왕자는 전사했고 소백 왕자가
제나라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제나라의 황공이지요. 관중은 노나라로 도망쳤습니다. 황공은 지난날의 가정교사였던 보수가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고 나란 일도 맡겼습니다. 그리고 노나라로 도망친 관중을 붙잡아 오라고 명령을 내렸지요. 보수가가 말했습니다. 전하, 관중을 부르시고 높은 벼슬을 주시면 우리 제나라는 반드시 강대국이 될 것이옵니다. 이 말을 들은 황공은 화를 냈습니다. 뭐라고? 관중에게 벼슬을? 관중은 내 원수요. 그래도 보수가는 황공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황공은 관중을 데려다 높은 벼슬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관중은 제나라 재상이 된 다음 황공을 도와 제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었으며 오늘날에도 존경받는 중국의 유명한 정치가가 되었습니다. 중국 제나라 때 관중과 보수가의 두터운 우정을 얘기한 것으로 친구 사이의 변함없는 깊은 우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관포지교 이야기입니다. 낭중지추. 조나라 때 재상이며 귀족이었던 평원군의 집에는 항상 많은 손님들이 묵고 있었습니다. 이 식객들은 귀족의 집에 머무는 동안 좋은 의견을 내어 그 귀족의 정치를 돕는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식객이 평원군의 집에도 수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힘센 진나라가 조나라에 쳐들어왔습니다. 조나라는 막강한 진나라 군사를 막을 힘이 없었지요. 이때 조나라의 재상으로 있던 평원군은 식객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조나라로 구원군을 얻으러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조나라에 보낼 사신은 모두 20명이었는데 외국으로 구원군을 얻으러 간 사신이니만큼 재주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어야 했지요. 글도 많이 읽은 사람들이어야 했으며 무술도 탁월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20명 중에 19명은 뽑았으나 나머지 1명은 뽑지 못하였습니다. 평원군은 사신으로 보내기에 알맞은 사람이 19명 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모수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를 그 나머지 사신의 1명으로 뽑으실 생각은 없습니까? 모수의 말에 평원군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내 집에서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소? 예, 3년이 되었습니다. 이보시오. 그대는 3년 동안 내 눈에 한 번도 띄지 않았소. 빼어난 사람이라면 마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송곳처럼 그 끝이 반드시 밖으로 나오는 법이오. 내가 그대의 이름도 모르고 있으니 어찌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소. 모수도 지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채 지내온 것은 저를 주머니 속에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머니 속에 넣어주시기만 한다면 송곳 끝뿐만 아니라 그 전부가 튀어나올 것입니다. 평원군은 모수가 하는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수를 사신으로 뽑았고 모수는 조나라에 가서 큰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주머니 안에 있는 송곳이라는 뜻으로 송곳은 끝이 뾰족하여 주머니를 뚫고 나오는 것처럼 재능이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 중에 섞여 있어도 금방 나타나게 된다는 낭중지추 이야기였습니다. 기호 지세. 중국의 남북조 시대가 끝날 무렵 북조인 북주라는 나라는 한 민족이 아닌 이민족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북조의 마지막 왕인 선제가 세상을 떠난 것은 서기 581년이었습니다. 이때 북주의 재상은 양견이었는데 그 사람은 한나라 사람이었지요. 원래 중국 대륙은 한민족이 살던 곳이 아닌가. 그런데 이민족이 들어와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다니 이놈들을 모두 몰아내고 하루속히 우리 한민족의 나라를 세워야겠다. 양견은 열심히 동지를 모으고 계획을 세워 나라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았지요. 이 민족의 힘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포기할 생각을 했지만 양견의 용기를 북돋아준 사람은 양견의 부인이었습니다. 여보, 한번 호랑이 등에 올라탄 다음에는 도중에는 내릴 수 없는 일이지요. 즉, 기호지세란 말입니다. 이 말에 힘을 얻은 양견은 용감히 싸웠고 마침내 이민족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수나라를 세웠습니다. 호랑이를 타고 가는 기세라는 뜻으로 일을 시작한 이상 도중에 그만둘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기호지세 이야기였습니다. 당랑지부 준추시대 제나라 때의 일입니다. 제나라의 왕 장공은 어느 날 신하들과 함께 사냥을 나갔습니다. 말이 준비되었는가? 대왕, 말 대신 가마를 준비했습니다. 가마를 타고 산 기슭까지 가신 다음 그곳에서 말을 타시는 것이 안전하실 것입니다. 장공은 신하의 말에 따라 가마를 타고 산 기슭까지 이동했습니다. 장공은 가마를 세우고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장공이 가마에서 내릴 때 시퍼렇게 생긴 벌레가 칼처럼 생긴 앞발을 휘두르며 장공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이놈의 벌레가 천하의 장공을 몰라보는구나. 껄껄 웃던 장공은 신하들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겁없이 덤벼드는 저 벌레가 무엇이냐? 사마귀라는 벌레이옵니다. 사마귀? 네, 저놈은 자신의 힘을 헤아려 보지도 않고 무조건 적에게 덤벼듭니다. 공격할 줄만 알지 물러설 줄은 모르는 놈이지요. 신하의 말에 장공은 더욱 신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공은 칼을 뽑아들고 사마귀를 얼러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마귀는 장공의 칼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칼날처럼 생긴 앞발을 휘두르며 덤벼들었습니다. 그 모습에 장공은 허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놈이 만약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천하에 둘도 없는 용감한 병사가 되었을 것이다. 자, 저놈이 다치지 않도록 길을 비켜가도록 하라. 사마귀가 도끼를 휘두르며 덤빈다는 뜻으로 제 분수도 모르고 강한 상대에게 마구 덤빈다는 당랑지부 이야기였습니다. 망국지음. 춘추시대 위나라의 영공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진나라로 가는 도중 복수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밤이 늦어 잠을 자려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음악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무척 아름답게 들렸지요. 이 세상의 소리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소리에 마음을 빼앗긴 영공은 악사장 사연을 불러 그 곡을 익혀두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 진나라에 도착한 영공은 진나라 왕인 병공이 베푸는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진나라로 오던 도중에 배운 음악을 연주해 보라고 명했지요. 사연이 검은고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진나라의 유명한 악사장 사광이 깜짝 놀라며 말을 했습니다. 이보시오, 이거 새 음악이오. 이것은 나라를 망쳐놓은 음악입니다. 아주 먼 옛날 은나라에 유명한 악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왕의 악사장이었는데 왕을 위해 신성백린이 미미지약이니 하는 음탕한 곡을 지어 바치곤 했지요. 주왕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음악을 연주시키고는 신명이 나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렇게 음탕하고 추악하게 지냈던 주왕은 결국 주나라 무왕에게 망했습니다. 주왕의 악사장은 물에 빠져 죽었고요. 아까 그 새 음악이란 다름 아니라 죽은 악사장의 영혼이 밤만 되면 연주하는 미미지약이라는 곡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망한 나라의 음악이라 하여 귀를 막고 지나다닌다고 합니다. 어서 걷어치우세요. 사광의 말을 듣자 두 임금은 흥이 깨지고 잔치는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음악이라는 뜻으로 쓸데없는 일에 지나치게 정신을 쏟는다는 것으로 망국지음 이야기입니다. 배수진. 한나라 유방이 초나라 항우를 무찌르고 중국 전하를 동일할 때 유명한 장수 한신이 썼던 묘한 전법이 배수진입니다. 한신 장군은 당시 유방의 명령을 받고 위나라를 물리치고 조나라로 쳐들어갔습니다. 한신 장군이 조나라를 치려면 좁은 길목으로 대군을 몰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목은 조나라 군사가 굳게 지키고 있어서 지나갈 수가 없었지요. 한신 장군은 군사를 두 부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 일대는 길을 돌아서 조나라 성 뒷산에 진을 치고 기다려라. 나머지 일대는 이곳에서 강물을 등 뒤에 두고 진을 칠 것이다. 그러면 조나라 군사들은 우리를 깔보고
공격해 올 것이다. 그때 조나라 성을 쳐야 한다. 알겠느냐? 한신 장군은 명령하기를 끝내자 곧 본대를 이끌고 가서 강물을 등 뒤에 두고 진을 쳤습니다. 날이 밝자 조나라 군사들은 한신 장군을 비웃었습니다. 저런 정신 나간 놈들, 세상에 강물을 등 뒤에 두고 진을 치는 바보가 다 있구나. 이렇게 비웃던 조나라 군사는 성문을 열고 물밀듯이 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 한신 장군은 거짓으로 패한 척을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는 사이 조나라 성 뒤쪽에 매복하고 있던 한신 장군의 군사들은 조나라 성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천 개의 한나라 깃발을 성 위에 꽂았습니다. 한신 장군의 대승리로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승리를 자축하는 잔치가 벌어졌지요. 그때 한 장수가 일어나서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병법에도 없는 일을 장군은 하셨습니까? 강물을 등 뒤에 두고 진을 치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데려온 군사는 모두 오합지졸들이었소이다. 그런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싸우도록 해야 하오. 안 그러면 모두 도망을 칠 것이오. 그래서 나는 비상수단으로 등 뒤에 강물을 두고 진을 쳤던 것이라오. 최후의 일전을 도모하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싸울 준비를 한다는 배수진 이야기였습니다. 수어지교 삼국시대 종나라의 왕 유비는 초가집에 숨어 사는 제갈량을 3번씩이나 찾아가며 예를 다한 끝에 그를 군사로 모실 수 있었지요. 듣던 대로 제갈량은 병법에 능하며 타고난 지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비를 도와 오나라의 손권과 힘을 합하여 조조의 군대를 적벽에서 크게 무찔렀습니다. 그 후에 수많은 전공을 세워 유비는 제갈량을 아주 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유비는 제갈량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제갈량을 스승으로 모셨고 밥을 먹을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언제나 함께 했습니다. 이것을 본 관우와 장비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관우와 장비는 유비 밑에서 용맹을 떨친 장군들로 유비와는 의형제를 맺은 사이였지요. 그러므로 그 누구보다 대우를 잘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비가 제갈량을 더 후하게 대접하니 화가 났던 것입니다. 마침내 관우와 장비가 유비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너무 제갈량만 위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자 유비는 관우와 장비를 달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아우들, 내가 제갈량을 얻은 것은 물고기가 물을 얻은 것과 같다네. 그러니 더 이상 두덜대지 말게나. 물고기가 물을 얻은 것과 같다는 수어지교라는 말에 관우와 장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과 물고기의 사귐이라는 뜻으로 매우 친밀하게 사귀어 떨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수어지교 이야기였습니다.
어부지리. 전국시대 연나라에는 흉년이 들어 어려운 처지가 되자 이웃인 조나라는 이 약점을 노리고 쳐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소문을 들은 연나라 왕은 말 솜씨가 뛰어난 소대를 조나라에 사신으로 보냈습니다. 조나라의 해문왕을 찾은 소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이곳으로 오는 도중에 역수라는 강을 건너오게 되었지요. 마침 조개 하나가 강변에 나와 입을 벌리고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황새라는 놈이 지나가다가 조개를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황새가 조개 속에 부리를 넣자 깜짝 놀란 조개는 그만 입을 오므렸습니다. 그 바람에 황새는 조개에게 주둥이를 물린 꼴이 되었지요. 황새는 생각하기를 오늘 내일 비만 오지 않으면 바짝 말라 죽은 조개가 될 것이다 하였고, 조개는 오늘 내일 입만 벌리지 않으면 죽은 황새가 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물고 물린 채 버티고 있을 때 마침 어부가 이 광경을 보고 황새와 조개를 한꺼번에 잡아갔습니다. 지금 조나라가 연나라를 치려 하시는데 두 나라가 오랜 싸움으로 지치게 되면 강한 진나라가 어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대왕께서는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대의 이야기를 들은 해문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나라 침략 계획을 중지하였다고 합니다. 어부가 이득을 본다는 뜻으로 두 사람이 서로 맞붙어 싸우는 바람에 제3자가 이득을 본다는 어부지리 이야기였습니다. 연목 9어. 맹자가 제나라 선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선왕이 맹자에게 말했습니다. 옛날 춘추 시대에 손꼽히던 임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에 맹자가 되물었습니다. 춘추 시대의 패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나라의 환공, 진나라의 문공, 진나라의 목공, 조나라의 장왕, 송나라의 양공 등 5명을 춘추 5패라고 부르지요. 이들은 모두 춘추 시대의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라의 힘을 길러서 남의 나라를 빼앗거나 위협했던 임금들입니다. 선왕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물은 맹자의 물음에 제나라 선왕은 그렇소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맹자가 또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전쟁을 일으키시어 백성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나라와 원수지간이 되려고 하십니까? 그게 아니오. 나도 전쟁을 좋아하지는 않소. 전쟁을 하려는데 그만한 까닭이 있기 때문이오. 선왕은 자신이 결코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지난 날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웃 나라의 힘이 커지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쳐들어가서 그들을 무찔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맹자는 제나라 선왕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고 싶었습니다. 나라의 땅을 넓히고 진나라와 초나라를 억압하여
그들이 제 나라에 공물을 바치도록 하고 싶으신 전하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또 천하를 지배하고 사방의 오랑캐들이 모두 따르도록 하고 싶으신 마음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지껏 그래왔듯이 그런 일을 무력으로서 행하신다면 그것은 마치 나무에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행동과 같습니다. 맹자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어진 정치를 펴서 이웃 나라가 저절로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무력만으로는 남의 나라를 정복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으려 한다는 말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뜻하는 연목구어 이야기였습니다. 옥상가옥. 옛날 중국 동진에 유중초라는 시인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난징으로 불리는 금릉의 아름다운 도시 풍경에 반해 시를 한 수 지었습니다. 양도부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유중초는 그를 찾아온 친척 유양에게 자신의 시를 은근히 자랑했습니다. 그 당시 재상을 지내던 유양은 유중초의 체면을 세워주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랑방으로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도부라는 이 시를 좀 보시오. 어찌나 뛰어난지. 좌태중이 지은 삼도부와 비교하여 조금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재상이 그렇게 평하자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좌태중의 삼도부보다 뛰어난 시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는 두고두고 읽어야 합니다. 이리하여 사람들은 서로 시를 베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중초의 시를 베껴갔던지 금릉의 종이값이 껑충 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일이 이쯤 되자 당시의 대학자인 사한석이 가볍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빚고 왔습니다. 유방의 평은 지나친 칭찬이다. 유중초의 양도부는 마치 지붕 밑에 지붕을 만드는 것과 같다. 똑같은 말을 반복한 시를 가지고 잘 지었다고 떠들다니 어찌 웃지 않을 수가 있겠나. 지붕 위에 지붕을 또 얻는다는 뜻으로 필요 없는 일을 이중으로 한다는 옥상가옥 이야기였습니다. 와신상담. 오나라와 월나라는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오나라의 왕 함려가 군사를 이끌고 월나라를 침공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월나라의 왕구천에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기 전 함려는 그의 아들 부차를 불러 유언을 남겼습니다. 부차야, 이 아비의 원수를 꼭 갚아다오. 오나라로 돌아온 부차는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방을 드나들 때마다 항상 이렇게 외치도록 해라. 부차야, 아비의 원수를 잊었느냐 하고 말이다. 그 후 부차는 날마다 섬나무 위에서 잠을 자며 아버지의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와신 이야기이지요. 부차가 이렇게 날마다
복수를 다짐한다는 소식이 월나라에 전해졌습니다. 복수의 칼을 들고 쳐들어오기 전에 내가 먼저 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월나라의 왕 구천이 군사를 일으켜 오나라를 침략하였습니다. 이때 부차는 월나라의 왕 구천을 맞아 회계산에서 큰 싸움을 벌였습니다. 불타는 복수심으로 싸움에 나선 부차에게 구천은 상대가 되지 않았지요. 구천은 끝내 부차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그 후 포로로 잡힌 구천은 온갖 모욕을 겪으며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나라의 속국이 될 것을 맹세하고 월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월나라로 돌아온 구천은 자리에 짐승의 쓸개를 매달아 놓고 항상 이것을 핥아 쓴맛을 되짚으며 다짐했습니다. 너는 회계산의 치욕을 잊었느냐? 반드시 복수하라. 이것이 상담 이야기입니다. 썸나무 위에 누워 자며 짐승의 쓰디쓴 쓸개를 맛본다는 뜻으로 원수를 갚거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괴롭고 어려운 일을 참아낸다는 와신상담 이야기였습니다. 우공이산. 옛날 중국의 한 마을에 우공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을이 둘레가 700리나 되는 큰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지요. 다른 마을에 다녀오려면 산을 넘거나 한참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나이가 90세에 가까웠던 우공은 이것이 영 마땅치 않았습니다. 아휴, 저 산 때문에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다. 무언가 방법이 없겠나. 하루는 우공이 가족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을 했습니다. 매일 산을 넘어 다니려니 불편하구나.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산을 깎아보자꾸나. 가족들은 벌쩍 뛰며 반대했지만 우공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우공을 도와 산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흙을 한번 퍼내서 바다에 가져다 버리는데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공을 두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며 비웃었습니다. 어르신, 그렇게 해서 언제 산을 모두 깎겠어요?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나는 늙었지만 내게는 자식도 있고 손자도 있네. 이렇게 계속 대를 이어가며 산을 깎는다면 언젠가 평평하게 되지 않겠는가. 우연히 우공의 말을 들은 산신령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산이 사라지겠구나. 옥황상제님께 말씀 드려야겠어. 산신령은 한 걸음에 달려가 옥황상제에게 이를 모두 말했습니다. 산을 깎아 평평하게 만들겠다니 그 노력과 정성이 갸륵하구나. 크게 감동한 옥황상제는 산을 들어 다른 곳으로 옮겨 주었다고 합니다. 우공이라는 노인이 산을 옮긴다는 뜻으로 무슨 일이든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우공이산 이야기였습니다. 일거양득. 어느 마을에 면장자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아주 힘센 장사였지요. 변장자가 어느 마을에 머물 때 마침 마을에 호랑이 2마리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놈의 호랑이 내가 단숨에 때려잡아주마. 변장자는 호랑이를 잡으러 나가려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의 팔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여기에 앉아서 천천히 기다리세요. 2마리의 호랑이가 나타났으니 분명히 먹이를 두고 다투게 될 것입니다. 그게 호랑이를 잡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오? 호랑이 2마리가 싸움을 하면 힘이 약한 놈은 틀림없이 죽게 될 것입니다. 또 힘이 센 놈이라고 해도 분명히 큰 상처를 입고 지쳐 있을 것입니다. 그때 지친 호랑이를 때려잡는다면 일거양득 2마리의 호랑이를 한꺼번에 잡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변장자는 가만히 앉아 호랑이들이 싸움을 벌이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호랑이들은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졌고 약한 놈은 죽고 힘센 놈은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친 호랑이라 때려잡기가 식은 죽 먹기로군. 변장자는 지친 호랑이를 간단히 잡았습니다. 이 일로 변장자는 한꺼번에 2마리 호랑이를 잡은 사람으로 널리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일을 하고 2가지 이득을 본다는 뜻으로 일거양득 이야기였습니다. 조삼모사. 옛날 송나라에 저공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저공은 원숭이를 매우 좋아했지요. 원숭이를 많이 기르기로도 유명했습니다. 1마리, 2마리 사들인 원숭이가 이젠 수십 마리로 늘었구나. 저공은 날뛰는 원숭이를 보며 매우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원숭이를 기르다 보니 사료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 걱정도 되었습니다. 살림은 점점 줄어들고 이거 큰일이네. 저공은 원숭이의 먹이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원숭이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숭이들아, 너희에게 주는 도토리를 이제부터는 아침에 3개, 저녁에는 4개씩 주겠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원숭이들이 모두 화를 내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저공은 또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그렇다면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씩을 주겠다. 어떠냐? 저공의 말에 원숭이들은 좋아라 박수를 쳤습니다.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나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는 모두 같습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원숭이들은 눈앞에 당장 나타나는 차이만 생각하고 좋아라 한 것입니다. 당장의 차이만 알고 그 결과가 같음을 모르는 어리석음을 비유한 말이지요.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라는 뜻으로 간사한 꾀로 남을 속인다는 조삼모사 이야기였습니다. 천리안. 중국
남북조 시대에 한 고을의 태수로 양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양일은 나이가 29이었고 명문가의 자제였지만 교만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 먹고 자는 것을 잊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반듯할까? 사람들은 입이 마르도록 양일의 칭찬을 했습니다. 어느 해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식량이 부족해 굶어 죽는 사람이 점점 늘어났지요. 보다 못한 양일은 나라에서 관리하는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어 주려고 했습니다. 날이 이곳에 있는 것들을 함부로 나누어 주었다가는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창고를 관리하던 사내가 양일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저리 비켜라.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다. 백성들은 제대로 먹지 못해 목숨을 잃고 있는데 임금만 배불리 먹는다면 장차 나라가 어찌 되겠느냐. 만약 이 일로 문제가 생긴다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결국 양일은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후에도 양일은 백성들을 잘 보살피기 위한 정치를 펼쳐나갔습니다. 곳곳에 감시원을 설치해 나랏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남의 재물이나 곡식을 빼앗아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동을 주의하게 하였습니다. 덕분에 백성들은 점점 살기가 좋아졌고 탐관 오리들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하루는 양일의 밑에서 일하는 관리가 지방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날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제가 근사한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이곳은 동네가 작아 대수님도 신경을 쓰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사람 그런 소리 말게. 천리안을 가진 그분의 눈을 어떻게 피한단 말인가. 이때부터 먼 곳에 일어난 일도 꿰뚫고 있을 정도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가리켜 천리안을 가졌다라고 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타산지석. 옛날 어느 곳에 이름난 석공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산 속에서 파랗게 빛나는 옥돌을 찾아냈습니다. 푸르게 투명하여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 최고의 옥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석공은 산 밑에 옥돌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옥돌을 캐오게 했습니다. 땅을 파니 푸른 옥돌이 끝도 없이 나옵니다. 땅을 파는 사람들의 말에 석공은 아주 기뻤습니다. 옥돌로 옥기를 만들어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었지요. 석공은 캐어온 옥돌을 서로 문지르며 모양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갈아도 같은 산의 옥돌로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 갈리지 않는 걸까? 석공이 고개를 갸웃거리자 옆에 있던 노인이 말했습니다. 건너편 산에도 옥돌이 묻혀 있습니다. 그 산의 옥돌을 캐어다 이 산의 옥돌을 갈아보세요. 건너편 산의 옥돌이요? 석공은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이 일러준 대로 건너편 산의 옥돌을 이쪽 산의 옥돌
옥돌과 문질러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옥돌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허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산에서 나온 옥돌은 그 굵기가 같기 때문에 옥돌을 다듬거나 아름답게 하려면 다른 산에서 나오는 돌로 갈아야 합니다. 다른 산에서 나온 보잘것없는 돌일지라도 이쪽 산에서 나오는 옥돌을 아름답게 갈고 다듬을 때에는 꼭 필요한 것이지요. 다른 산의 돌이라는 뜻으로 남의 보잘것없는 것도 나에게는 큰 도움을 준다는 뜻의 타산지석 이야기였습니다. 토사구팽. 유방이 항우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한신의 도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유방은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내가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것은 한신의 도움 덕분이다. 그러나 천하를 통일하고 나니 유방은 뛰어난 능력의 한신이 몹시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한신이 혹시 내 자리를 노리면 어쩌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 유방은 한신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런데 한신은 옛날 항우의 부하로 있다가 도망쳐 나온 장군 종리매를 부하로 두고 있었습니다. 항우와 천하를 놓고 대결을 벌였던 유방은 종리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즉시 그를 잡아들이고자 했습니다. 유방은 곧 모든 제후들을 운몽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한신은 혹시나 하는 의심도 들었으나 죄를 지은 게 없으니 별일 없겠지 하는 생각으로 운몽으로 향했습니다. 한신이 운몽에 도착하자 어느 제후가 한신에게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대왕께서 우리를 불러 모은 것은 종림매 때문이오. 그러니 종림매의 머리를 대왕께 바치시오.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오. 이 말을 듣자 한신과 함께 갔던 종림매는 그 자리에서 자결을 했습니다. 한신은 종림매의 머리를 들고 유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유방은 한신을 체포한 다음 낮은 벼슬을 내리고 멀리 쫓아내 버렸습니다. 이때 한신은 이렇게 세상을 탓했습니다. 도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가 삶아지고 새가 없어지면 활이 사라지며 적을 무찌르면 꽤 많은 신하가 죽게 된다더니 전하가 통일되어 이제는 내가 삶아지는구나. 도끼를 잡고 난 뒤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뜻으로 필요 없게 되면 사정없이 내팽개친다는 도사구팽 이야기였습니다. 형설지공. 중국의 동진에 차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가난하게 살았던지 불을 켤 기름조차 살 수 없을 정도였지요. 하지만 차윤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공부를 해야 했기 때문이지요. 그는 여름이면 자루를 들고 다니며 수천 마리 반딧불이를 잡았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밤을 새우며 공부하기 위해서였지요. 노력한 보람이 있어 마침내 그는 이부상서라는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같은 무렵
손강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역시 몹시 가난하여 기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면 창가에 쌓인 눈빛으로 글을 읽었다고 하는데 그도 후에 어사대부라는 벼슬을 했다고 합니다. 밤에 반딧불과 눈빛으로 책을 읽었다는 뜻에서 어려운 여견을 극복하고 꾸준히 공부를 하여 얻은 보람과 성과를 말하는 형설지공 이야기였습니다. 계명구도 제나라의 맹상군은 재상 벼슬까지 한 왕족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넓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지요. 맹상군의 집에는 식객이 무려 3,000명이 있었습니다. 전국 시대에서 제일 강한 나라는 진나라였지요. 진나라의 소왕은 제나라 맹상군의 소문을 듣고 재상으로 임명할 생각이었습니다. 맹상군의 지혜를 빌려서 천하를 동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소왕의 부름을 받은 맹상군은 여러 식객들을 거느리고 진나라로 갔습니다. 진나라로 건너온 맹상군은 호백꿀을 진나라 소왕에게 선물로 바쳤습니다. 호백꿀은 여우의 하얀 겨드랑이 털로 만든 고급 옷이지요. 이를 받은 소왕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소왕은 맹상군을 재상으로 삼으려 했지만 뜻밖에도 진나라 신하들이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것은 아니되옵니다. 맹상군은 제 나라의 왕족이 아닙니까? 그를 어찌 믿고 재상으로 삼으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반대에는 소왕도 달리 방법이 없었지요. 그때 다른 신하가 말했습니다. 맹상군을 그대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호랑이를 풀어놓는 것과 같사옵니다. 하오니 맹상군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어떠신지요? 그때 여관에 묵고 있던 맹상군 일행은 조정의 움직임을 전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책을 논의한 끝에 맹상군은 소왕의 후궁에게 사람을 보내어 뇌물을 바치고 살려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후궁이 말했습니다. 호백꿀을 주면 살아서 도망칠 방법을 알려주겠소. 그러나 맹상군에게는 호백구가 없었지요. 어쩔 줄 모르고 있는 맹상군 앞에 한 식객이 다가왔습니다. 그 식객은 개 도둑질의 명수였지요. 나리, 제가 소왕에게 바친 호백구를 훔쳐올까요? 그 식객은 호백구를 보관해둔 궁궐의 창고에 가서 그곳을 지키던 개를 먼저 훔쳐내고는 호백구까지 훔쳐왔습니다. 훔쳐온 호백구를 맹상군은 소왕의 후궁에게 바쳤습니다. 소왕의 후궁은 소왕에게 간청하여 그날 밤중에 맹상군과 식객들을 진나라 도읍을 떠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맹상군의 일행이 진나라 국경인 함곡관에 이르렀을 때 함곡관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첫 닭이 울어야 관문을 열도록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닭이 울려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맹상군은 무척 당황을 했습니다. 뒤에서는
진나라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지요. 이때 한 식객이 닭의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이곳저곳에서 닭들이 울어댔습니다. 진나라의 문지기들은 영문도 모르고 함곡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맹산군 일행은 무사히 함곡관을 빠져나와 다시 제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잘것없는 제주도, 쓰일 때가 있다는 뜻으로 계명구도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여러 가지 고사성어 이야기들을 들려드렸습니다. 고사성어는 대부분 중국에서 있었던 사건에서 생겨났습니다. 짧게는 몇백 년에서 길게는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져 온 이야기입니다. 고사성어를 통해 우리는 역사적 사건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고 옛 어른들의 슬기와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